예, 황명근 변호사가 그 소추 사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용구 변호사가 세월호 부분을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명웅 변호사가 그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으로 1시간 내에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관님 여러분, 이 사건 소추 사유의 내용, 증거관계, 법리 적용 및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등에 대해서는 변론 과정에서 수시로 제출한 총 40여 개의 준비서면, 그리고 지난 2월 23일자 종합준비서면에서 상세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심리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일이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충분히 인정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신임 위반은 중대하고 그 권력 남용은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위배를 다루는 탄핵 심판에서 돈을 안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는 식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먼저 피청구인의 대리인 중 일부는 국회 탄핵 소추 의결 자체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유 없는 주장입니다. 국회법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절차는 재량사항이고 국회가 소추 사유를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서 의결해도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는 당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피청구인이 공동정범으로 기재된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장을 비롯하여 각종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300명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자유로운 심정으로 적법하게 의결한 것입니다. 다음 소추 사유 총 17개 사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호성을 통한 공무상 비밀 누설행위입니다. 청와대 각 수석 비서관실 및 행정각부에서 취합된 자료를 피청구인에게 보고하는 정호성 수석 부속 비서관은 피청구인의 지시하에 엄격하게 보안 유지가 되거나 공무상 비밀로 분류되는 문건을 그것이 공표되기 전에 민간인 최서원에게 유출했습니다. 정호성이 2016년 초경까지 최서원에게 광범위하게 비밀 문건을 유출한 것은 피청구인의 명시적 또는 포괄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 및 유출 문서의 비밀성 등도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최서원은 그렇게 유출된 문건을 보면서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고위직인선이나 국가 정책에 개입했고 정책 추진 방향을 자신의 사익에 맞도록 조정했음이 확인됐습니다. 문건 유출은 단발적이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조직적이고 의도적이었습니다. 둘째, 각종 연설문, 정책자료 및 인사자료를 최서원에게 보내 국정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입니다.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경까지만 보더라도 피청구인은 정호성을 통하여 수석비서관 문건 36건, 국무회의 문건 30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보고 문건 26건, 기타 말씀자료 79건, 합계 171건의 문건을 최서원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실제 이루어진 문건 유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문건 유출을 통한 국정 개입의 구체적 사례를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정호성에게 인사발표안을 최종 발표하기 전에 최서원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해서 정호성이 최서원의 컨펌을 받은 사례 외에도 국토교통부 생성 문건인 2013년 9월 27일자 복합 생활체육시설 대상지 안 검토, 2013년 10월 2일자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지 안 검토 문건, 그 다음 체육계 비리 문제를 언급하도록 한 2013년 7월 23일자 국무회의 말씀자료 문건, 2016년 2월 24일자 멕시코 순방계획 중 멕시코 문화행사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출된 문건을 통한 최서원의 국정 개입 외에도 최서원의 빈번한 청와대 방문을 통한 국정 개입을 허용한 것은 피청구인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해 단순히 가까운 지인의 의견을 듣는 차원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 피청구인이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서 임해준 대통령의 권력을 공적 조직을 통하여 행사하지 않고 민간인 최서원의 개인 의견에 사실상 좌우되도록 조장 방치한 것입니다. 셋째, 최서원의 의도대로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함으로써 사인에게 국정을 맡기고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한 행위입니다. 최서원은 청와대 행정부 및 산하기관, 특히 최서원이 사익 추구에 나섰던 문화체육부문의 주요 포스트에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인물을 심어두었고 피청구인 역시 정상적인 공적 라인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최서원의 인사권 개입을 묵인 방조했습니다.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김종 문체부 2차관,
김종덕 문체부 장관, 김상률 청와대 교문수석, 송성곽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이 그 예입니다. 최서원은 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차은택을 통해서,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김종을 통해서 각종 정책이나 정부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겁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및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 등 청와대에서 피청구인을 직원거리에서 보좌하고 사적인 업무를 챙기는 보좌진을 전부 최서원과의 인연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최서원의 인사 개입은 결국 해당 공직자를 통해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을 허용한 것이고, 나아가 청와대 간부 및 문체부의 장차관 등을 최서원이 추천하거나 최서원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함으로써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넷째, 최서원의 능동적 국정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입니다. 최서원은 예컨대 2013년 10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고, 2013년 10월 28일자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발표 일정을 조율했으며, 2013년 11월 25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의 내용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국정 개입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것 역시 자료의 수집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보면 최서원이 적극적으로 국정 운영에 개입해서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고 있는데, 이는 결국 국정 운영에 최서원이 실질적으로 개입하도록 피청구인이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각종 연설문, 정책자료 및 인사자료를 최서원에게 유출하고, 또한 최서원의 의도대로 문화체육 분야 관련 고위공직자들을 임명했으며, 최서원의 능동적 국정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결국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는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행함으로써 법치국가 원칙을 파괴하고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다섯째, 문체부 노태강 체육국장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에 대한 공무원 임명권의 남용 행위입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딸 정유라가 한국마사회컵 승마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자 모철민 교문수석을 통해서 문체부가 승마협회를 감사하도록 했고,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이 보고한 감사 보고서를 문제 삼아서 2003년 8월경 유진용 장관에게 인사 조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될 문체부의 공직자를 자의적으로 인사 조치시킨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이들의 인사 조치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직무 감찰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한 체육계 비리 척결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명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직업공무원제 및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겁니다. 여섯째, 문체부 1급 공무원 일괄 사표와 선별 수리에 따른 공무원 임명권 남용 행위입니다. 유진용 장관이 후임자도 없이 전격 면직되고 김종덕 장관이 취임한 후인 2014년 10월경 피청구인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에 대해서 일괄 사표를 제출하게 했고, 그 가운데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리스트 적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영화 변호인 펀드에 투자하는 데 관여했던 최규학 기획관리실장, 김종삼 종무실장, 신용원 문화콘텐츠 산업실장의 사표를 전격적으로 선별 수리했습니다. 이러한 일괄 사표 수리와 선별 수리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블랙리스트의 적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고위 간부를 선별해서 강제 면직시킨 겁니다. 피청구인은 이 블랙리스트 부분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블랙리스트에 대한 설명은 일괄 사표, 선별 수리의 경위와 이유를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작성을 새로운 소추 사유로 추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1급 공무원에 대한 일괄 사표 제출과 선별 수리에 따른 공무원 임명권의 남용 행위는 엄연히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됩니다. 일곱째, 미르재단 설립 모금 관련 권한 남용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K스포츠재단 설립 모금 관련 권한 남용 행위입니다. 전경련 및 기업 관련자들의 증언과 진술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기업들의 자율적인 재단 설립이라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대통령과 안종범 경제수석의 권한을 남용하여 암시적 위력을 동원해서 재단 출연을 하게 하고 그 설립 운영을 최서원에게 사실상 일임했음이 넉넉히 인정됩니다. 최서원은 나아가 그의 플레이그라운드와 더 블루케이를 이용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사익을 추구하고자 했고,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과 함께 출연금 액수, 재단의 임직원 선정, 정관 및 조직 등을 결정했고, 최서원이 정해준 대로
안종범에게 지시하는 등으로 재단 설립과 운영 과정에 광범위하고도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비청구인은 비청구인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문화융성의 일환으로 두 재단을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록에 나타난 재단 설립의 경위, 법적 근거 유무, 설립 과정의 공개성 여부, 임원진 선정 및 직원 채용 경위, 재단 출연 및 운영의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비청구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9째,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하게 한 권한 남용 행위입니다. 롯데그룹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이미 45억 원을 출연한 후에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하고 관세청에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 계획 발표에 따른 특허 신청이 가능해지고 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문제 등으로 수사와 재판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비청구인은 회장과 단독 면담한 후에 안종범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자금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진행 상황을 챙겨보라고 지시를 했고, 그 후에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기 직전부터 70억 원을 롯데그룹에 반환했습니다. 이와 같이 비청구인이 기업들로 하여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게 한 행위는 대통령과 경제수석의 암시적 이력에 의한 형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기업 자유의 원칙과 사유재산제를 침해하는 것이며 시장경제원리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10번째, 현대차그룹이 KD코퍼레이션에 대해서 특혜 제공을 하게 하는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최서원은 KD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에 대한 납품 청탁과 함께 사업 소개서를 이영선, 정호성을 통해 비청구인에게 전달했습니다. 비청구인은 정몽구 회장과 김용환 부회장을 독대하는 자리에서 KD코퍼레이션을 언급했고, 현대차와의 계약 체결을 종용해서 그 취지를 안종범에게도 지시해서 이후 납품 계약을 체결했던 겁니다. 11번째, 현대차그룹이 최서원의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서 특혜 제공을 하게 하는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비청구인은 현대차그룹 회장과 부회장을 독대한 후에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 소개 자료가 든 봉투를 주면서 미르재단 일에 많은 도움을 준 회사로서 유능한 광고 회사인데 내가 면담원 회장들에게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으니 알고 있어라 라고 말했고, 안종범은 회장과 부회장에게 그 봉투를 전달하면서 광고 수주 부탁을 했던 겁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광고 발주가 다 확정돼 있었지만 플레이그라운드에 70억 원 상당의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비청구인은 직권을 남용해서 사기업의 영업활동에 개입하고 최서원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12번째, 포스코그룹이 펜싱팀을 창단해서 최서원의 더 블루케이의 매니지먼트를 맡기도록 한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최서원은 더 블루케이가 포스코가 창단할 배드민턴 팀 선수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다는 기획안을 마련했고, 이를 전달받은 비청구인은 포스코 회장과 면담 후에 안종범에게 지시했고 며칠 후에 진행 상황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협상 끝에 결국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더 블루케이에 맡겼습니다. 13번째, 최서원의 부탁을 받고 KD가 이동수 신혜성을 채용하고 광고 담당으로 보직 변경하게 하는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최서원은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기업들로부터 광고를 수주받기 위해서 자신의 측근 이동수 신혜성을 대기업 광고 업무 책임자로 채용시키고자 이를 비청구인에게 부탁했고, 비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KT 회장에게 두 사람의 채용을 요구해서 채용되게 했습니다. 그 후에 비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이동수와 신혜성을 KT의 광고 담당으로 옮기도록 해서 이들의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14째, KT가 최서원의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서 특혜 제공을 하게 하는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위와 같이 이동수 신혜성을 채용되게 하고 광고 담당으로 보직을 변경시킨 후에 최서원의 부탁을 받은 비청구인은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고, 안종범은 KT 회장에게 비청구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KT는 신규 설립돼서 실적이 부족한 플레이그라운드가 공개 경쟁 입찰에서 광고 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존의 선정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 대행사로 선정한 후에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15째, 그랜드 코리아 레저가 최서원의 더 블루케이와 장애인 펜싱팀 위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그랜드 코리아 레저와 더 블루케이의 용역계약 협상은 최서원의 제안에 이어 비청구인의 지시로 안종범이 적극 주선을 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간 기업의 최서원에 대한 특혜 제공 등으로 인한 비청구인의 권한남용 행위는 형사법 위반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시장경제 질서, 기업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
평등 원칙, 법률 유보 원칙,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됩니다. 16째, 세계일보 관련 언론의 자유 침해입니다. 세계일보가 2014년 11월 24일 비선 실세 국정 개입 보도를 한 후에 대통령 비서실은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세계일보 공격 방안을 논의합니다. 피청구인의 지시 종용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형사고소와 검찰 조사, 공공기관의 광고 물량 축소, 주식회사 청심 등 통일교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세계일보사 조한규 사장에 대한 해임 등의 각종 권력적 사실행위로 인해서 세계일보사라는 신문기업의 존속의 자유가 침해됐고 세계일보 및 그 소속 기자, 사장 등의 취재, 보도, 편집의 자유가 침해됐으며 조한규의 경우에는 신문 편집인 겸 사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침해된 겁니다. 17째, 마지막으로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수행 의무 위반입니다.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에 국가의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의 시계는 7시간이나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호의 선장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의 능력, 자질, 판단의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으로서의 최소 한도의 기본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공감 능력과 지도력에 대해 그리고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아직도 법적 책임이 없다는 대답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은 대통령의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총 17개의 소추 사유는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배 사유에 해당합니다. 2004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인정된 소추 사유가 단 2개였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중대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피청구인이 취한 태도야말로 파면 여부 결정에 당연히 참작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9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비리 의혹은 청와대와 최서원 등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라는 폭로가 있었을 때 피청구인은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거짓임을 누구나 다 알게 되었습니다. 최서원이 사익을 추구하고 이권에 개입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또는 비서진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보면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치 사회적 의식의 한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심판 과정에서 취한 피청구인의 태도도 일국의 대통령답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드마크인 원칙과 신뢰라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모른다, 아니다, 나는 관여한 바 없다, 억울하다는 등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아직도 그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잘못은 부끄러움이라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 제대로 알고 고칠 수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헌법과 법률의 위배 행위의 종류와 성격 및 각각의 중대성, 그것이 미친 영향과 결과, 그리고 피청구인이 그동안 취한 태도, 소추 의결 이후에 추가로 드러난 법 위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불가피하게 파면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여기 이 대심판장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비록 그 자리와 역할은 다르지만 함께 바라보아야 할 것은 2가지, 그것은 바로 국민과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국민의 뜻과 그리고 미래를 살게 될 후세 역사의 심판, 이 2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엄숙한 판단을 구하는 변론 활동도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떠한 변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심판정의 존엄과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해야 하고 특히 그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탄핵 심판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탄핵 소추와 변론의 전 과정 및 그 결과는 다시 역사의 심판에 맡겨질 것입니다. 이미 국민들 다수는 피청구인에 대해서 직접 선거로 부여했던 정치적인 신임을 과감하게 거두었습니다. 이 점에서도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막중한 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번 심판을 통해서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마땅히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지를, 그리고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의 대원칙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헌정 위기를 깔끔하게 정리 종결함으로써 국민의 가슴 속에 그리고 역사의 기록 속에 헌법의 가치를 선명하게 아로새겨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용구 변호사입니다.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과 성실직책 수행 의무 위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모두 8꼭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 가능한 시간대, 이른바 골든타임 부분입니다. 세월호는 아시다시피 2014년 4월 16일 8시 48분경 30도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동을 정지했고 11시 18분경 선수만을 남기고 선체 대부분이 물에 잠겨 침몰했습니다. 그 결과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은 지금도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15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세월호 사고를 처음 인지한 국가기관인 소방본부가 세월호 사고를 인지한 시각은 8시 52분입니다.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피청구인을 근접해서 모셨던 정호성, 윤전추가 세월호 사고를 인지한 것은 9시 19분경 YTN 보도를 보고 인지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9시 24분경 청와대 전 직원들에게 세월호 사고를 전파했습니다. 한편 구조된 세월호 승객이 세월호를 탈출한 마지막 시각은 10시 19분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8시 52분경부터 10시 19분경까지 87분 동안 국가기관이 적절한 구조 활동을 했다면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에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선장이나 선원들 또는 해경 123 정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들이 이 시간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세월호 승객을 구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이 객관적 구조적으로 국가 위기 상황이었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안보 위기와 재난 위기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따라서 재난 위기도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목포 해경이 9시 전후 시점에 123정 그리고 309함 등 해경의 함정과 헬기, 항공기를 출동시켰고 해군도 그 무렵 PKG 고속함과 통영함 등의 출동을 지시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9시 30분경 해경 상황실로부터 제1보를 보고받습니다. 그 일보에는 해경이 세월호가 침수 중이고 침몰 위험이 있다는 조난 신고를 받고 해경이 함정과 항공기를 긴급하게 출동시켰고 해군의 협조 요청을 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해수부 장관, 안행부 장관은 9시 30분 이전에 비서실로부터 구두로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습니다. 그리고 9시 45분경 이전에 국방부는 재난대책본부, 해수부의 중수본, 안행부의 중대본을 각각 설치, 가동하게 했습니다. 9시 19분경부터 언론에서는 세월호 사고를 국민들에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중대본, 중수본이 가동되고 해경과 해군의 함정, 헬기, 항공기가 출동한 것은 객관적으로 세월호가 침몰할 위기에 있고 그 세월호를 타고 있었던 국민의 수백 명의 국민이 사망할 위험에 있다라는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주관적으로도 대부분의 국가기관과 국민들이 이 위기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국가안보실 제1보를 보고받았다는 10시 이전까지 피청구인만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피청구인이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청구인이 세월호 사고 당일 무엇을 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피청구인이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첫째,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건 당일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피청구인이 출근한다라는 것은 비서진 장관들에게 보고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의 기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은 국정조사에서 그날 피청구인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바로 세월호 사고를 보고하지 못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보좌진이 대통령의 소재를 모르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호실, 수행비서에게 전화 한 통 걸면 해결될 일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는 비서실장 등의 진술의 본뜻은 피청구인이 보고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를 몰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합니다. 둘째, 피청구인은 평소 최순실, 정호성 등과 차명폰으로 수시로 통화를 했고 또 수석비서관, 장관들과도 팔이 아플 정도로 수시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날만은 어느 누구도 피청구인에게 전화로 세월호 사고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인데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고 보고를 해야 해서 보고가 늦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행부 장관이나 해수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비서실로부터 세월호 사고를 처음 보고받을 때 그 비서실에서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고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국가기관의 장이 위기 상황에서 정확한 서면 보고를 하라고 요구하겠습니까? 만약에 최초 보고가 정확한 상황 보고라면 그것은 오히려 위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위기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결정권자에게 먼저 간략하게 구두로 보고하고 이후 중대본, 중수본 등을 가동시켜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청구인은 근무를 해야 할 시간에 전화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피청구인의 10시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10시 국가안보실 일보를 보고받고 처음 세월호 사고를 인지했고 10시 15분경 및 10시 22분경에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해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여객선 내 객실, 엔진실 등을 철저히 확인해서 누락 이론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피청구인이 국가안보실 상황보고 일보를 읽었다면 상식적으로 떠오르는 의문은 이런 의문이어야 합니다. 상황보고 일보에는 세월호가 침수 중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니 어느 정도 침수되었는지, 침몰 위험이 있는지, 침몰하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470명이 타고 있고 당시 56명만 구조되었다고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대부분의 승객이 구조되지 않았는데 승객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구조하려고 하는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행부의 중대본은 가동되었는지, 대통령으로서 조치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의문을 떠오르는 게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안보실장 또는 보좌진들에게 그런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보고하게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에는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이런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고하게 하지 않습니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9시 50분경 이미 세월호가 60도 이상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승객들을 구조할 상황인데 구조가 필요한데 배로 추락한 승객들은 없으니 모두 대부분 배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국가안보실은 승객들에게 물에 뛰어내리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청구인은 현장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지극히 형식적인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시 피청구인의 국가안보실장에게 한 전화 지시는 10시 25분경 해경 상황실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10시 25분경에는 이미 세월호가 선체가 거의 뒤집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객실, 엔진실 등을 뒤져서 누락 인원을 빠짐없이 파악하라라는 지시가 있을 수가, 집행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피청구인이 국가안보실 상황보고 일보를 보고 수백 명의 국민이 구조되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지체 없이 5분 거리에 있는 위기관리 상황실로 갔어야 합니다. 청와대 관저 서재에는 TV조차 없다고 합니다. 위기관리 상황실은
해경, 서해지방청, 목포 해경 상황실과 통화할 수 있는 한 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장, 비서실장을 불러서 좀 상황 판단해보고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윤 전 초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청구인은 즉시 위기관리 상황실로 갈 수 있는 복장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피청구인의 당일 행적과 주장 내용 등을 놓고 저는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생명의 위험에 빠진 국민을 구조하는 일은 해경이나 관련 담당자들이 할 일이지 대통령의 직무가 아니라고 피청구인은 인식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재난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사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구할 일이 아닌데 현장 상황을 파악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해경 등이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잘못된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국가의 총역량을 집중해서 구조활동에 활용해야 될 시기에 국가의 총역량을 결집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는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크게 4가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명은 피청구인은 재난사고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변명입니다.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에 따르면 재난 위기에 관한 정보, 상황의 종합 및 관리 업무를 국가안보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국가안보실장을 지휘하는 사람은 피청구인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실제 현장 정보가 가장 집중된 곳이 국가안보실이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로지 대통령 보고를 위해서 구조활동에 바쁜 해경 상황실에 현지 영상을 보내라라는 것을 수없이 독촉을 합니다. 만약에 피청구인이 모든 보고를, 세월호 관련 보고를 받아야 될 최종 컨트롤 타워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안행부 장관이 책임질 일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행부 장관을 지휘 감독해야 될 사람은 피청구인밖에는 없습니다. 안행부 장관은 세월호 사고 발생 후에 중대본 설치만 지시하고 경찰 교육원 졸업식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초기에 아무런 지휘 감독을 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변명은 구체적인 구조 활동은 선원들, 목포 해경, 서해지방청, 해경청장이 할 일이지 사고 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피청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나 이를 지휘할 해경 책임자들, 안행부 장관 등이 제대로 구조 활동을 지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역시 피청구인의 업무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전투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전략을 수립하게 하고 그것을 최종 결정하고 집행하게 하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변명은 국가안보실장, 해경청장 등의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변명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로 하여금 제대로 현장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하게 할 의무는 피청구인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은 언론의 오보와 구조 인원에 대한 잘못된 보고를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사고 당일 TV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11시 1분경부터 시작된 언론의 오보가 피청구인의 인식에 어떤 혼란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국가안보실은 11시 7분경 이미 언론 전원구조 보도가 오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보 자체를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피청구인은 1시 7분경 서해안전 비서관으로부터 13시경 현재 370명이 구조되었다라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370명이 구조되었으니 한숨 놓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에게 온 보고를 시간 순서대로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10시 49분경 선체가 전복되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10시경 161명이 구조되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20분이 지난 12시 20분경 179명이 구조되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즉 11시경부터 12시 20분경까지 1시간 20분 동안 18명만이 추가로 구조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12시 20분경부터 1시경까지 사이에 40분 동안
무려 191명이 추가로 구조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셈입니다. 선체가 전복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를 받고 피청구인이 했어야 하는 말은 이 보고가 맞습니까?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구조했습니까? 만약에 서현전 비서관의 보고가 맞다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100명이 여전히 구조되지 않고 있었으니 그럼 나머지 승객들은 어떻게 구조합니까?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나 진술은 일체 없었습니다. 언론의 오보나 구조 인원에 대한 잘못된 보고를 탓하는 것은 사후에 꾸며진 변명이 분명합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확인된 피청군의 부작위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에 충분합니다. 피청군이 세월호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던 무렵인 9시 19분경, 늦어도 9시 24분경부터 10시 19분까지 세월호 승객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절박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승객들에게 퇴선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123 정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123 정장을 지휘 감독해야 할 목포 해양경찰서장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승객들은 퇴선하라는 말 한마디만 했다면 승객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지휘 감독해야 할 서해청장, 해경청장, 관리해야 할 국가안보실장 등 역시 세월호 조사, 검찰 수사가 축소,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법적인 책임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음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소추 사유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소추 사유에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 규정의 판단만을 추가한 것임은 다운을 요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이 성실하게 직책을 수행할 의무가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국가공무원은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노 대통령 탄핵 사건과 같이 피청구인의 정치적인 무능력이나 또는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해서 304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은 사건이고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무슨 정책을 수행하지 않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근무 시간에 출근하지 않은 부작위, 그로 인해 국가 위기 상황을 적시에 보고받지 않은 부작위, 보고를 받고서도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부작위, 그 결과 구조 책임자들을 제대로 지휘 감독하지 않고 국가의 총 역량을 결집하지 않은 부작위입니다. 수많은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행정공무원의 수반인 피청구인이 제 시간에 출근을 하지 않아서 국가 위기 상황을 방치했는데 성실 의무 위반으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일 것입니다. 7번째, 세월호 사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피청구인에게 부여하였던 신임을 거두어 드린 것은 아마도 세월호 7시간 동안 보여준 피청구인의 행동과 그 이후의 행동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유진용 장관의 말처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피청구인의 국정운영 기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금기어가 되었고 세월호를 이야기하는 문학의 인사들은 본격적으로 탄압받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에 대한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세월호 특위의 조사는 축소되거나 왜곡되었습니다. 세월호와 관련된 청와대 기록을 비공개로 하자는 방안도 강구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세월호는 피청구인의 영린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억측을 하기 시작을 했고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운 온갖 유언비어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혼란을 진정시켜야 할 피청구인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을 검토하면서 혹시 사후에 후견지명 편향으로 인해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애꿎은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돌리는 것이 아닌지 여러 차례 의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은 있었고 그 시간에 피청구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명백합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자기들 먼저 살자고 세월호 승객을 버렸고요.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들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 퇴선하라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살 수 있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확실히 해경은 세월호 승객들을 못 구한 것이 아니라 안 구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이들에게 1차적으로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피청구인이 제 시간에 출근해서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고 즉시 위기관리 상황실로 뛰어갔을 때 그때도 과연 상당수의 승객을 구했을지 못할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대통령인 피청구인에게 진정 바라는 것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구조하기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하려는 그런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청구인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책임과 있다는 것을 인식조차 못한 것이 명백합니다. 피청구인의 잘못은 죽어가는 국민을 구하지 못한 잘못이 아니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잘못, 아예 구할 생각을 하지 않은 잘못이고 대통령이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은 잘못이고 명백한 자신의 잘못을 부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돌리는 잘못입니다. 이 부분 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해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신뢰하고 따르는 이유는 나와 내 가족이 재난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와 대통령이 나를 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이고 그에 답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성실 의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청구인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고 더 이상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피청구인은 파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20분으로. 이명 변호사입니다. 이미 앞에서 그 많은 소추 사유와 중대성 부분도 상당히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이 좀 워낙 그 역사적인 사건이고 해서 제가 그 준비한 부분을 약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는데 20분을 넘지는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서 우리가 국가와 헌법의 존재 목적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국가라는 혼자로서 작업하기 어려운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최고의 정치적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의 이익을 취한다는 것이죠. 국가가 사적 권력에 의해서 사익에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는 공직을 통해서 활동하며 공직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파악됩니다. 헌법의 목적은 바로 그 공직의 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2004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지휘와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정치적 권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자신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존수하여야 하면 물론이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일반 국민의 위헌적 또는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나섬으로써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대통령 파면 사유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은 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의 한 표현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 존중, 권력분립주의, 사법부의 독립,
법치주의의 원리,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 같은 자유주의의 요소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의회주의, 선거제도, 복수정당제도와 같은 민주주의 요소의 혼합체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공직자의 권력 남용과 헌법질서의 손상을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탄핵 심판 절차가 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질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하여 두 가지 점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여기서 말하는 법치주의라는 것이 단순히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를 포함한다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 등 국정 의견이 있어도 자신이 직접 결정한 것이고, 문체부 장차관도 결국 자신이 임명한 것이고, 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요청을 한 것이고, 세계일보 언론 탄압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지시한 바가 없고, 세월호 사건에서도 인명구조에 자신이 책임이 없다라는 형식적 논리에 입각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과연 피청구인이 그러한 직무 관련 행위들이 실질적 법치주의, 즉 인권 보장과 정의의 요청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 법치주의로 도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고, 이것이 헌법재판으로서 탄핵심판 절차에 부합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시장 경제 질서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합성어이고, 자유주의의 개념에서 개인의 어떤 사적 자치와 재산권 보장, 그리고 시장 경제 질서라는 것은 본질적인 영역입니다. 2004년 탄핵 결정이 인용한 국가보안법에 대한 한정 합헌 결정에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경제 질서가 위반이 됐다라고 하면 국가 권력이 사적 자치에 입각한 기업의 자유와 창의, 어떤 시장 질서 영역에서 근본적인 헌법 위배를 한 것이고, 그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유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라는 것은 2004년 결정을 보면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이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최고 공직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파면시키려면 그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 파면 사이의 기준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라는 그런 법리로 전개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행하는 행위,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국익에 해하는 활동을 한 경우,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 이런 경우에 국정을 성실히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도저히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보아야 한다, 이런 예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들의 본 사건이 다 해당이 되지만, 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라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보다도 행위 유형이 더 포괄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을 어떻게 충족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문건 유출 및 사인의 국정농단 조장 방조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추 사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위들은 다음 규정을 위배하였습니다.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헌법 67조 1항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 원칙,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제도, 헌법 66조 2항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헌법 제69조 헌법 준수 의무, 국가공무원법 56조 법령 준수를 통한 성실 의무, 제60조 비밀 엄수 의무 및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를 한 것입니다. 우선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는 헌법 해석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재판규범으로서 기능하며, 이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여 권력을 위임한 경우에는 대통령 자신의 책임과 자율적 판단에 따라서 국정을 행하라는 그 명령을 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오랜 친분 관계인 최순실에게 지속적으로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국정에 적극 관여하였는데 그러한 적극적 능동적인 행위는 국민 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저촉된다라고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문체부에 관련된 그 공무원 인사들을 보면 이것은 최순실이 의도하는 대로 특정 사인들이나 사조직에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을 추천하고 피청구인이 가감없이 임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사 이것이 피청구인의 고위공직자 임명권 행사를 좌지우지하거나 거기에 실질적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부인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 따르면 탄핵 사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고의뿐만 아니라 직무집행에 있어서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서 보면 고위공직자 임명에 있어서 자질보다는 최순실의 지인이라는 주관적 고려가 앞섰으며 객관적으로 자의적인 임명권 행사임이 명백한 것은 그 공무원들이 지금 모두 구속 기소되어 최순실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고 또 공직자들이 직무에 관련하여 하나같이 최순실의 이권과 특혜 제공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그러한 과실 유무가 판단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해도 헌법 제7조의 공무원 제도를 훼손하고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 명백하므로 그 범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반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체부의 노태강, 전재수, 문화체육부 관광부의 1급 공무원 일괄 사표와 선별 수리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헌법 제7조 2항 직업공무원 제도, 헌법 제78조 공무원 임명권, 헌법 제66조 2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 헌법 제69조 헌법 준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단서 신분에 반한 신분 조치의 금지에 위반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에 따른 법에 따른 적법 절차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적법 절차가 전혀 없이 노태강, 진재수는 좌천되거나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률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1급 공무원인 경우에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특히 평등 원칙이 모든 국가 권력이 행사해야 할 기본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의적으로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건 1급 공무원에 대한 일괄 사표 선별 수리의 이유는 블랙리스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집행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적인 것이고 법률상 직권 면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입니다. 신임을 배신한 정도의 중대한 위법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피청구인의 공무원 임명권 행사는 공무원들을 특정 권력자나 위정자 혹은 그들의 비선 실세에 봉사하려는 마음을 갖도록 조장하고 공직사회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공직으로 상징되고 활동하는 국가 자체의 쇠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위임해준 주권자의 신임과 선의를 배신하고 공공선이 아니라 특정 개인의 이권에 국정을 동원하는 것임으로써 공직으로 존재하는 국가 자체의 존립의 정당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 위반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의 사례에 해당된다고 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업에 대한 권한 남용 및 특혜 제공 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모금, 롯데그룹의 추가 출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모금을 전후한 특혜 조치, 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WK에 관련된 권한남용, 사기업 인사 개입에 따른 권한남용 행위, KT에 대한 이동수, 신혜성 취업 관련, CJ 임미경 부회장 관련 행위를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다음 규정을 위배하였습니다. 헌법 제15조 영업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23조 1항 재산권, 헌법 제119조 1항 시장경제질서, 헌법 제37조 2항 법률유보 원칙,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헌법 제69조 헌법 준수 의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제324조 강요, 형법 제129조 뇌물,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 제공, 뇌물에 관해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1호 제2호. 이러한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는 기업에 대해서 강요한 것이고, 이러한 강요된 행위의 특징이 이 사건에서 명백히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전을 실제로 출연한 기업들의 증언에서 그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GS그룹의 허창수 회장은 미르하고 K스포츠는 청와대 요청을 우리 기업이 거절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진그룹 김재호는 다들 난감해하면서도 대통령이 질책을 하여 경제수석이 시급히 진행을 하는데 이거 뭐 선택의 여지가 있겠느냐라고 진술하였고, 두산그룹의 김병수는 청와대 경제수석이 챙기고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출연하기 어렵다고 봐야지 않겠느냐. 아모레퍼시픽 백정기는 현실적으로 출연을 거부하기 어렵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편 CJ의 손경식 회장은 피청구인이 직접 조은동 경제수석을 통해서 CJ그룹의 이미경 부사장의 사퇴를 종용하였고, 이에 이미정 부장령이 회사의 실무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러한 특정 기업의 경영자 퇴진 요구는 군부 정권 때나 있었던 일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대통령과 경제수석의 요구에 얼마나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경제행정 관료들이 경제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이 재벌기업에게 이러이러한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식과 사회 통념에도 부합합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중소기업 등의 복지를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수석비서관을 시켜 특정한 요구나 요청을 사기업에 하는 것 자체가 지니는 헌법적 문제를 전혀 인식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이 민간 기업에게 금품 출연을 강요한 사례가 있다라는 것이 피청구인의 그러한 행위를 면책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최순실의 이권을 위해서 기업에 대한 출연 요청, 인사청탁, 용역 제공 청탁 등을 한 것에 자신이 어떤 이득을 취했느냐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 자체를 경제수석을 통해 하였다는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자유시장 경제 등의 정면을 위반되는 것으로 자유민족 기본 질서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위배하고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 준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설령 자유민족 기본 질서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위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2004 헌나 2일 결정이 예시한 바와 같이 대통령이 국가 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고, 양 재단이 국가 예산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라는 상황에서 이 점은 청구인의 2017년 2월 22일자 준비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히 국익을 반하는 활동을 한 것이 명확하므로 2004 헌나 2일 결정이 말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정도의 중대한 위법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평가는 특히 CJ 이미경 부회장의 사퇴 요구에 타당합니다. 이는 적나라한 권력 남용 행위로서 전형적인 국가 조직을 이용한 국민 탄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피청구인이 앞장서서 사기업의 임원의 직업의 자유와 사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 맡은 신임을 완전히 저버린 행위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일보에 관련된 언론의 자유 침해 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제21조 1항 언론의 자유,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전문의 자유민족 기본질서, 헌법 제66조 2항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및 69조의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비판적 언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청와대 비서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 김영환 수석의 비망록 2014년 7월 15일자 메모를 보면 피청구인은 시사저널 일요신문에 대해서 끝까지 밝혀내야 피할 수 없는 본때를 보여야 선제적으로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이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시와 그 이후에 피청구인이 국기문란 발언,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청와대의 비서진들이 동원한 세계일보에 대한
언론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과연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개별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청와대 그 비서진들의 언론에 대한 탄압 행위를 귀속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청와대라는 조직 자체가 피청구인의 수족과 같은 기관이고 일사불란하게 피청구인의 지시와 의중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점, 그리고 참고로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보면 대통령이 부하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고 탄핵 소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personally and through his close subordinates 이렇게 부하 직원의 행위를 통해서도 법 위반을 한 것을 직접 대통령에게 귀속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언론 내용에 대한 탄압 행위는 능동적, 적극적, 계획적으로 국가의 공권력을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가 진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자유민족 기본질서에 위반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경우로서 국민의 신임을 완전히 저버린 전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월호와 관련하여 생명권 보호 및 직책 성실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앞서 이용구 변호사께서 상세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생명권 보호 의무와 마찬가지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가 왜 심판 대상 기준으로 작용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선서 규정에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69조의 선서 규정은 단순히 어떤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취임하면서 국민에게 직접 약속하는 중요한 법률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 그 닉슨의 탄핵 소추라든가 클린턴의 탄핵 소추라든가 미국에서는 당연히 그 선서 위반은 탄핵 소추 사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2004년 사건에서는 경제정책에 대한 실패 문제였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실패를 대통령의 어떤 성실수행 의무로 의율하기는 어려웠지만 이 케이스는 구체적 개별적인 아주 특수한 그 국가 재난의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어떤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이것이 실제로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생명보호 의무와 마찬가지로 성실한 직책 의무 수행도 재판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를 보면 어느 하나도 대통령의 파면 사유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을 종합하면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은 명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추 의결서에서 지적하였듯이 2016년 11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아주 낮게 추락하였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을 요구를 하였고 그러한 국민들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국회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이 사건 탄핵 소추 의결을 하였고 거기에는 야당뿐만 아니라 많은 여당 의원들도 동참하였습니다. 당시 이미 검찰이 피청구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수많은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고 그 증거들이 탄핵 심판 절차에서 충분히 현출되고 많은 증인 신문도 이루어졌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정치적 당락이나 아니라 순수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실어 나른 것이고 탄핵 소추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공직으로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 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고 이미 피청구인은 국민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가 불가능한 상태고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라는 어떤 판단 기준을 적용을 하였다면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 그런 국민들의 신임에 대한 배신 행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기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2009년에 뉴욕 대학의 베리 프리드만 교수가 The Will of the People이라는 이런 책을 통해서 200년 동안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들을 분석을 해서 그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의사에 맞는 판결들이었고 그것이 또 정치적 헌법재판으로서 연방 대법원이 가야 될 옳은 길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같이 고려하셔서 이 사건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